이모, 그냥 한 번만 하면 돼. 다 끝나요. 조카가 내 손 위에 도장을 쥐어줬다. 손바닥 위에 닿는 그 작은 나무 손잡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교장은 내가 결혼할 때 남편이 새겨준 것이다. 김순이라는 세 글자가 빨간 인주에 물들어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서류에 찍혀왔다. 신문서에도, 가게 계약서에도, 세금 신고서에도. 하지만 그 어느 날도 오늘처럼 이 도장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이모, 그냥 한 번만 찍으면 돼요. 다 끝나요. 태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다 끝난다고.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끝나는 건 내 삶 아닌가. 내가 수십 년을 지켜온 것들이. 내 앞에는 재산관리 위임장이 펼쳐져 있었다. 건물 관리, 가게 처분, 금융거래 대리. 서류 위의 글자들이 선명했지만 왜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글자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 눈이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나는 도장 끝을 붉은 인주에 갖다 댔다. 차갑고 끈적한 느낌. 인주는 늘 이 색이었다. 붉은색, 살아있는 것들의 색, 생명의 색. 그런데 오늘은 왜 이 붉은색이 다른 무언가처럼 보이는 걸까? 손이 떨렸다. 떨림이 손끝에서 시작되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나는 그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왜 떨리는지 몰랐다. 두려워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인지. 찍으면 끝나는 건가? 정말로.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아프기 전의 얼굴. 가게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던 얼굴. 나를 바라보며 웃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힘없이 내 손을 잡던 얼굴. 불쌍하다고 내 목까지 내어주지 마라. 그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도장을 들어 올렸다. 서류 위에 내려 찍으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좁고 구불구불한 이면도로. 큰 도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오면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골목이 나타났다. 아스팔트 위에는 낡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올라갔다. 오래된 슈퍼와 세탁소 사이 구리 철물점이 있었다. 성실철물. 간판은 남편이 직접 쓴 독글씨였다. 글씨는 삐뚤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 글씨가 남편을 닮았다는 걸. 반듯하지는 않지만 힘 있는 사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사람. 남편 이종수는 이 철물점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 나는 결혼하면서 이 가게와 골목, 그리고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 장마철이면 올라오는 눅눅한 공기까지 함께 받아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싫었다. 솔직히 말하면 가게 자체가 싫었다. 친정집도 주택이었다. 골목 안쪽, 마당이 좁은 단독주택. 하지만 그곳은 이렇게까지 오래된 골목은 아니었다. 견하고 보니 지가게 2층이었다. 아래서는 하루 종일 공구 소리가 났고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기운 묻은 장갑과 철가루가 날아다녔다. 처음 두 해는 남편 몰래 많이 울었다. 왜 이런 데 시집을 왔나?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애 없으면 오히려 허전해졌다. 아침에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고 저녁에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 남편이 곧 올라온다는 걸 알았다. 가게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남편은 새벽 6시에 일어나 근처 공구 도매상에 나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워두는 것이 철물점의 기본이라고 했다. 손님이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돼. 딱 그 순간에 있어줘야 해. 남편은 그 말을 자주 했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 말이 가게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가게 안에는 물건이 빼곡했다. 천장까지 닿는 선반마다 가사와 볼트, 너트, 앵커 볼트가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남편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골목 안 인테리어 업체 박 사장은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찾아와 그 주에 쓸 부품을 한 번에 챙겨갔다. 아저씨, 이거 어디 있어요? 물으면 남편은 이미 들고 있었다. 격불목 빌라 관리인 최 씨는 형광등이나 수도 부품을 사러 올 때마다 남편이 꼭 하나씩 얹어줬다. 이건 짝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겨울이면 에어컨 배관 문제로 급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겨울이면 배관이 터졌다며 허겁지겁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편은
그 사람들을 다 기억했다. 몇 달 만에 와도 아, 저번에 욕실 작업하셨던 분이시죠. 하고 먼저 알아봤다. 그게 남편의 재주였다. 사람을 기억하는 것. 나는 그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서류를 준비하고 손님이 많을 때는 계산대에 앉았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손 맞았다. 그 부부는 자식이 없었다. 정확히는 갖지 못했다. 병원도 다녔고 여러 번 시도도 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몇 년을 더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추게 되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탓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민이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 그해 여름,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날이었다. 남편의 여동생 내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남편은 전화를 받다가 가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장부가 떨어졌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무너진 모습을 보았다. 장례식장에서 태민이는 울지 않았다. 12살이던 그 아이는 그저 서 있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이모, 저 어디로 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키우자. 나는 잠깐 망설였다. 딱 한 박자. 하지만 남편 눈을 보는 순간 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순간 태민이는 우리 아이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셋이 살았다. 철물점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태민이는 우리 손을 떠났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고등학교 3년을 성실하게 보냈다. 성적이 특출나게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남편은 아이가 공부하는 밤에 간식을 올려다 줬고 나는 수험생이 먹으면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었다. 수요날 아침에는 남편이 직접 아이를 차로 데려다 줬다. 떨리는 눈빛으로 차에서 내리던 태민이 등을 보면서 남편이 말했다. 잘할 거야. 낮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였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 셋 다 울었다. 합격 문자를 받고 태민이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계단 중간에서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다. 합격했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먼저 눈물을 흘렸고 나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이 외식을 했다. 동네 고깃집. 태민이가 재앙을 깨우려고 했지만 남편이 손을 저었다. 겨울날은 어른이 해는 거야. 우리는 등록금을 내줬고 학교 근처에 원룸도 구해줬다. 남편은 직접 가서 가구를 조립하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것조차 기쁘게 느껴졌다. 허리 아파서 파스를 붙인 남편이 아이 아파하면서도 웃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균열은 아주 작게 그리고 천천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정말로 워낙 작은 것부터였으니까. 큰아버지 카드값이 좀 밀려서요. 70만 원이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대신 내줬다. 나도 그러려니 했다. 대학생이 그럴 수 있지. 용돈이 부족했나 보지.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50만 원. 나는 슬쩍 남편한테 물었다. 또? 남편은 그러게라고 했지만 그냥 줬다. 그 다음에는 보증금이었다. 이모, 보증금이 올라서요. 집주인이 전세를 올리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원래 있던 돈은 없다고 했다. 어디 갔냐고 물으니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 결국 오히려 전부 부담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조용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다음은 사업이었다. 어느 날 태민이가 집에 왔는데 눈이 반짝거렸다. 큰아버지, 제가 쇼핑몰을 해보려고요. 요즘 SNS 마케팅이 대세라서요. 초이자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딱 거기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남편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300만 원이라고 했다. 남편이 나를 바라봤고 나도 남편을 바라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줬다. 2달 안에 끝났고 설명은 없었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도 잘 안 됐어요 라는 말뿐이었다. 얼마가 남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얼마가 남았냐고 물었을 때 태민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프리랜서 디자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힘을 배우겠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돈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때마다 줬다. 그리고 그때마다 흐지부지 됐다. 이유도 결과도 설명도 없이. 마지막에는 투자였다. 태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다. 자료까지 출력해왔다. 수익률이 적힌 표, 투자회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 같은 것들. 확실한 거예요. 원금 보장에 연 20% 수익이요. 지인들도 다 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보장된 투자라는 건 없어.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 태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조금 믿어줘야 했나? 그 마음이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의 무게를 모르는 게 문제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올해야 맞다. 가을이었다. 낙엽이 골목바닥에 쌓이기 시작했고 나는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었다. 그날도 낙엽을 쓸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쓸어놓은 것들이 다시 흩어지는데 그래도 쓸었다. 맞은편 세탁소 박 여사가 자기 가게 앞을 닦다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순희 씨, 잠깐만요. 목소리가 낮았다. 며칠 전에 태민 씨가 여기 왔었거든요. 저한테 여쭤봤어요. 이 골목 건물들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우리 가게 자리 포함해서요. 나는 순간 멈췄다. 시세를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박 여사가 잠깐 말을 멈췄다. 어차피 자기 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차피 자기 거될 거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며칠 뒤 슈퍼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태민이가 슈퍼에서 음료를 사면서 골목 상권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재발되면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그리고 오 씨는 말했다. 그냥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그 눈은 이미 가진 사람 눈이 아니라 가져갈 사람 눈이었어요. 기다리는 눈. 나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남편이 아프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오히려 늙기를 기다린 것인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민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던 12살 아이의 얼굴이. 그리고 지금의 얼굴이. 그 얼굴들이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며칠 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나도 모르지는 않았어. 그리고 한참 후에 덧붙였다. 같이 살면서 수없이 고민했어. 이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알겠다.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날이었다. 태민이가 가게에 들러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돌아가려다 태민이가 멈추면서 말했다. 큰아버지, 혹시 이 건물 등기가 어디 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왜? 아, 별거 아닌데요. 제 친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요. 실제 사례를 보면 좋다고 해서. 남편은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다. 등기를 꺼내주지 않았다. 태미가 돌아간 뒤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표정이 없었다. 감정을 숨기는 얼굴이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남편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친구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2달쯤 지나서 태미가 또 왔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다. 이모, 제 명의로 뭔가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건물 지분을 조금만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건물은 우리 부부가 수십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서 지킨 건물이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하고 빚을 갚고 세금을 내며 지켜온 건물. 그걸 지분으로. 남편이 천천히 말했다. 그건 안 된다. 왜요? 어차피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중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야. 태민이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뭘 바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놀랐다. 이제 오히려 공격하는구나. 자기가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한다는 방향으로. 그 대화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겨울부터였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이었고 그 다음에는 혈압이었고 그리고 폐렴이었다. 하나씩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가게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무거운 건 내가 들고 배달이 오면 내가 정리했다. 남편이 내가 할게라고 하면 이제 당신은 계산대에만 있어요 라고 했다. 폐렴이 한 지 보름쯤 됐을 때 태민이가 가게로 찾아왔고 남편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다. 큰아버지, 이 골목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방에서 손을 멈췄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지금 아프다. 그런데도 태민이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말했다. 아픈 사람 앞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와? 그날 태민이는 일찍 돌아갔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남편이 나를 불렀다. 순이야, 잠깐 앉아봐. 나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오늘 일부러 물어봤어. 내가 나중에 진짜 못 움직이게 되면 가게 맡아줄 수 있냐고. 나는 숨을 줄인 채 물었다. 뭐라고 하던데요?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나는 순간 안도하려 했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게 아니야.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어. 정리해주겠다고 하더라. 매각도 하고 세금도 알아보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맡아달라고 한 건데 저 애는 이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이 뭘 보느냐가 중요해. 같이 살면서 수없이 고민했어. 저 애가 우리를 보는 건지 아니면 이 가게를 보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알겠다. 그듬 태민이가 새로운 요구를 들고 왔다. 큰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요. 수음을 해서 법인까지는 필요 없고 개인 사업자 명의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명의를? 네. 제 이름으로 하면 신용 문제가 있어서요. 예전에 카드 연체가 좀 있었거든요. 큰아버지 명의로 잠깐만 등록해 두면 되는데. 남편은 조용히 태민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안 된다. 태민이가 말했다. 큰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 믿지 못하세요? 남편은 그냥 안 된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재발 판정을 받았다. 의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남편 손을 잡고 있었고 손이 차가웠다. 남편은 병원 대신 집에서 치료를 하겠다고 했다. 병원에서 죽기 싫어서. 그 겨울은 길었고 항암 치료와 약과 기다림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태민이는 가끔 찾아왔지만 나는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시선이 남편이 아니라 가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 태민이가 지인을 데리고 왔다.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모, 이분이 큰아버지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린다고 해서요. 그 남자가 말했다. 세금 문제, 상속 문제, 미리 정리해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위임장을 어떻게 설정할지. 나는 그 사람을 바라봤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내 말이 예상보다 단호하게 나왔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 말했다. 나 오늘 하나 더 물어봤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려?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진짜 못 움직이게 되면 이 가게 계속 할 거냐고. 나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요? 남편이 힘없이 웃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더라.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 연 이제 정리하셔야죠, 큰아버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정리. 그 한마디를 곱씹듯이 말했다. 나는 맡아달라고 한 건데 저 애는 끝을 먼저 보고 있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알겠다. 나는 그때 오히려 키운 게 사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다음 날 태민이가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다. 이모가 너무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등에 꽂혔다.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건가? 내가 뭔가를 놓치는 건가? 어느 밤이었다. 겨울이 깊어진 날 눈이 내렸다. 남편이 나를 불렀다. 앉아.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여유였다. 손도 가늘어지고 얼굴도 작아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같이 살면서 수없이 고민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그 애, 나쁜 애는 아니야. 근데 너한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올라왔지만 나는 참았다. 남편이 말을 이었다. 전 줄 수 있어. 근데 권한은 주면 안 돼. 그 문장은 내 가슴 깊이 박혔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해뒀어. 연.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변호사한테 맡겨놨어. 당신 혼자라도 막을 수 있게. 이 가게가 당신 거야. 이 입도 당신 거야. 나 없어도 당신이 결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불쌍하다고 내 목까지 내어주지 마라. 나는 그날 밤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다. 남편 손을 붙잡은 채 오래 울었다. 남편은 내 등을 천천히 두드려줬다.
그 손이 예전보다 힘이 없었지만 그 남편이었다. 나는 그 감촉을 기억하고 싶었다. 그리고 20이틀 뒤 남편은 아주 조용하게 내 옆에서 숨을 멈췄다. 장례가 끝난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고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던 빈 공간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남편이 쓰던 담요를 안았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혼자라는 걸. 지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남편 목소리가 떠올랐다. 불쌍하다고 내 목까지 내어주지 마라.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다음 날 태민이가 왔다. 장례도 끝나지 않은 그 다음 날이었다. 재산관리 위임장을 내밀었다. 이모 혼자 힘드시잖아요. 나는 거절했다. 지금은 아니야. 그 다음 날에는 사람들까지 데려왔다. 지금 판단 어려우실 거예요. 같은 말 반복하신다던데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의심했다. 내가 정말 판단을 못하는 상태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흔들었다. 다음 날 태민이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더 조용한 목소리였다. 이모, 어제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나는 멈칫했다. 무슨 말?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모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기억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정말 그런가? 그 틈을 파고들듯 태민이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판단해드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음날 박 여사를 만났다.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순희 씨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한다고 했지. 판단이 흐려진다는 말은 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분명해졌다. 태민이가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넷째 날 태민이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이모, 저 이모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도 큰아버지 잃고 힘들어요. 울같이 힘들잖아요.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 진심처럼 들렸으니까. 태민이가 내 손 위에 도장을 올려놨다. 이모, 그냥 한 번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다. 이거 형식이에요. 이미 다 정리돼 있어요. 나는 멈췄다. 정리? 이미 끝까지 생각해 놓은 거였다. 나는 도장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도장 끝을 인주에 갖다 댔다. 붉은색이 번졌다. 정말로 찍을 뻔했다. 그때 남편 손이 내 손을 잡는 것 같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변호사가 찾아왔다. 위원장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불쌍함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도장은 손으로 찍는 것이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내 권리는 넘겨주면 안 된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민아, 내가 불렀다. 내가 하려던 게 뭔지 알아? 태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하려던 건 가져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내어주려 만드는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다. 내가 직접 뺐으면 나쁜 놈 되니까. 내가 스스로 찍게 만들면 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거 나 안 한다. 앞으로도 안 한다. 그리고 또렷하게 덧붙였다. 나 아직 안 늙었어. 내 도장이 어디 찍히는지는 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태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성실철물 간판에 불이 들어왔다. 비둘지만 힘 있는 글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거기 있어야 내가 마음 놓고 간다. 여론이라면 저 상황에서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키셨을까요? 지금 상황,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1. 도장 찍고 맡긴다. 2. 끝까지 거절한다. 상관계를 끊는다. 번호로 댓글 남겨주세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